드디어 2024년도 하고 진짜 가고 싶으면 몇 년을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을까? 그렇죠? 애기 때문에 그래도 20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 훌륭하십니까? 20대도 솔직히 보면 다 고생을 다 했을 겁니다. 안 했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고생인지 모르고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젊었을 때 그게 젊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제일 슬픈 게 제가 87년에 일본 유학을 갔는데, 제가 87년 2월 20일인가 1월 오사카를 탁 내렸어요. 1987년에 딱 한 달 됐는데 그때 앵벌이 시작했다. 딱 두 배가 되더만 250엔 하던 게 250엔 하던 게 130엔. 진짜 섬뜩하더만요. 이게 뭐 그때만 해도 일본 애들이 뭐 이게 미국 애들은 봐도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거의 뭐가 진짜 한국 사람은 옛날에 우리 자기들이 식민지 그런 사람, 중국 사람은 술 못 산다 해서 좀 문화는 자기들이 받았는데 공사는 공산국가. 진짜 그때는 표현이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밥도 두 끼씩 먹고 그때 젊었을 텐데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제비용기에서 그때 오사카에서 있더라. 표현이 있어요. 한 스타인가 스타에서 온 친구가 유학생이 있었는데 죽었어. 나중에 영양실조래. 그리고 이게 사회적 값이 10억이나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 이슈가 이제. 근데 이거 보니까 통장도 잔고도 남아있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더 씁쓸한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때 딱 10배 차이였거든요. 그리고 10배를 받는데 한 50배, 60배 됐던 것 같아요. 단체가.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래야 되는 게 일본 사회에서 그때는 일본 사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 아니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학생이 와서 굶어 죽는 거는 문화 대부분에서 수치다.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제일 좋았던 게 일단 국공립대학교에 있는 유학생들 등록금 100% 면제. 진짜. 그 다음에 생활비도 한 달에 얼마씩 현금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뭐 물건 사는 거 바우처를 주고 우리 농담에서 하면 우리 개 찾아 동상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나. 열사로서. 이 사람이 어려워도 살아남지 살아남지. 그래서 복도 좀 받고 행복하게 나눴지만 그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라면 먹고 다니면서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일본에 있으니까 일단 엄마 아버지 사실 안 해도 좋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되고 그때 제일 재미있어. 스트레스도 제일 많이 받았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8회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기 있는 또 우리 기업에서 8기가 또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점점 참여하시는 기업이 계시는 것도 참여도 좀 높고 내용도 알차고 조금 요번 학기에 이렇게 강사분들과 꼭 임팩트가 약했다 이야기도 하지만 그 나름대로 좀 충실해. 다음에는 또 좀 더 좋은 실력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좋은 내용을 전달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를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로서는 뭐 끝나는데 지금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미국에
냉동비법 수출해가지고 신 기업 있죠. 그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 지방에 있어요. 경남에 있어요. 하동에 있는 기업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어. 우리 그 대표님은 되게 젊어요. 한 30대 후반쯤 됐나? 강의를 안 들었는데 되게 인격이고 그분도 한번 추천해볼까 싶어요. 강의를 받았는데 그것도 우연찮게 그렇게 입히신 건 아니었는데 원래 이게 그 식자재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 모든 게 그건 아닌데 노력한 결과가 우연히 딱 맞았어요. 뭐 제가 저도 신청 하나 제일 좋은 것은 뭐야? 행동이 움직여요. 주기되든 발휘되든 그런 부분들이 왜 하루에 사냐? 일단 인건비가 싸대요. 그 다음에 식재료를 신선한 걸 금방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도 강의하시던데 그분 한번 모셔볼까 또 생각하고 있어요. 진주시장님 한번 모시고 했더니 너무 정치인 안 만났더니 아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진주에서 하는 그 기업가정신 국제포럼에 제가 발표자를 갔다 왔는데 시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역시 정치인은 말은 말씀을 잘하지만 정치인이 감각이 강하구나. 아까 그분 병든이빠 하시고 사장님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열심히 치구나.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성경님하고 신지호 씨의 두 분 발표를 듣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도인의 인공지능학과 사귀면서 기업가 정신 국기인 서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IT 기업에서 한 13년 차 UI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기업가 정신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디자이너지만 기업가로서 이제 국내에서 조금 브랜딩에 한 획을 그은 기업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닝을 해야 돼서 사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기업인은 네이버 최연소 임원이자 카카오 대표였던 디자이너 조수영 님이라는 분이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업가 선정을 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수영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산업디자인학과를 전공했고 동대학원에서 이제 석사까지 수료했고요. 네, 이걸 보시면 다 아시는 기업들만 쭉 해서 스펙이 화려한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9학번으로 50 정도 라인 되셨고요. 네, 또 이분의 그 이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인터넷 시장에서는 커뮤니티가 대세였습니다. 혹시 프리첼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000만 회원과 1200만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커뮤니티였고요. 프리첼을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를 해서 그 당시 인터넷 환경만 해도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사이트든 들어가면 보이는 배너 광고가 이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수영 님이 자기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사이트의 중간에 배너 광고를 도입하게 되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프리체리
어떤 비즈니스가 이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광고 수익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성과나 이력을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2003년에는 NHN에 합류하게 되는데 지금은 UX라는 개념이 아주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접해보셨듯이 좀 많이 알려진 개념이지만 그 당시에는 UX라는 개념,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 사용자 경험이라는 개념이 잘 없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UX 센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그 초록 검색창을 디자인했고요. 네. 그다음에 네이버의 첫 번째 사옥인 그린 팩토리를 건축하고 또 건축하는데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건축가가 아닌데 이제 네이버 사옥 그 그린 팩토리를 건축을 진두지휘했다는 게 좀 특이한 이력이고요.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한글 나눔 폰트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한 사람이 조수영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0년에는 네이버를 퇴사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JOH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보시면 중간에 잡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 왜 잡지를 만들었을까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브랜드 다큐멘터리 잡지인 매거진 B라는 걸 발행하게 됩니다. 제가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세상에 어쨌든 광고가 없는 잡지인데 이 잡지로 프랑스 칸에서 상도 그 유명한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는 2016년도에 카카오에 러브콜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도 이 시점부터 이제 이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2018년도에는 공동대표로 취임되어서 이제 카카오 역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인물로 이제 계열사들 그 카카오에 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 계열사들의 그 시너지를 효과를 극대화한 실적으로 좀 유명해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분이 이뤄낸 혁신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초록 검색창 너무 유명하고 또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이 당시에 그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컬러는 지금과 같이 동일한 그린 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린 컬러를 이렇게 제대로 사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조수용이 초록색 직사각형 박스 디자인으로 이제 국내에서 혁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검색을 요구하는 별도의 코멘트가 없이 사용자들에게 검색을 하는 행동을 끌어낼 수 있었고 또 컬러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좀 정비가 되면서 네이버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굳히게 되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마케팅적으로도 대표적인 이제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그의 전략이 좀 맞아떨어져서 원래는 이 당시에 다음이 검색 포털 1위였습니다. 그런데 검색창이 생겨나면서 검색 포털 1위가 되고 이제 실제로 포털 그 점유율이 68%를 기록해가지고 NHN 주가는 이렇게 치솟게 됩니다. 네, 한 사람이 네이버에서 일으킨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네이버 그냥 그려서 뭐 네이버 딱 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조수영은 이제 네이버 사옥인 지금 사옥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사옥인 그린 팩토리를 디자인을 총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가도 아닌 디자이너가 회사 사옥을 디자인하고 총괄한다는 게 좀 혁신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그 배경을 보아하면 조수영은 단지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과 제품과 비즈니스의 영역을 이렇게 다 아우를 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신뢰를 받아서 NHN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가게 되고 사옥의 건설을 책임하는 책임자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건물 되게 화려하고 이 건물이 이제 나중에 좀 이슈가 많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요 자체로만 보자면
2007년부터 한 2년 9개월 동안 걸쳐서 지어졌고, 지상 28층, 지하 8층으로 36층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냥 건물처럼 보이지만, 그냥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공간 자체를 이게 직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공간으로 디자인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의 사옥의 표본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고요. 지금 그린 팩토리는 그린 팩토리 이름 자체가 초록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공장처럼 일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창조적인 것을 우리는 만들어내겠다라는 어떤 회사의 이념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NHN에서 부사장까지 이제 하고 네, NHN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드렸듯이 자기 이름을 따서 JOH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옛날에는 이제 브랜드라고 하면 명품 브랜드, 고급 브랜드,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를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요.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좀 되게 한정적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시대가 무너져서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컨셉만 있으면 제품을 디자인해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은 되었죠. 그래서 조수용은 그 브랜드를 메인으로 다루는 잡지, 미디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도서 산업 자체가 지금 되게 하락세이고 온라인으로 다 바꿔가는 이 시기에 무슨 잡지를 발행해서 내냐라는 많은 걱정 어린 시선이 있었지만 13년 전에 조수용은 이렇게 잘 되는 단행본을 만드는 건 사업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경영적 선택을 했고요. 지금 2024년까지 계속해서 브랜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하는 매거진 B 잡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엄청 잘 팔리고 있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칸 국제광고제 부문에서 최초로 은사자상 수상까지 했던 이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지금 이제 구속된 김범수 회장이 러브콜을 받고 조수영은 카카오로 합류하게 됩니다. 카카오의 주력 제품이 다 아시듯이 카카오톡인데요.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을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카카오톡만 존재하던 시기에 이제 카카오톡에 여러 이제 서비스를 묶어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자는데 조직 역량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카카오의 많은 플랫폼 산업에 컨텐츠 사업을 연계시키고 광고를 도입해서 조조영이 3주 이상의 매출을 끌어오는 걸로 이렇게 성과를 냅니다. 지금 보면 카카오톡에도 광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과를 내므로써 카카오에 많은 수익을 안겨주게 되고요. 조수영이 하나의 큰 빅 타이틀이 뭐냐면 연봉 킹입니다. 보시면 조수영이 카카오를 떠나면서 스톡 옵션을 행사했고요. 300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기면서 재벌 총수들보다 더 이제 많은 연봉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실 일반 그냥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C 레벨까지 올라가서 재벌 총수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실 국내에는 이례가 없는 일이었고요. 혁신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용은 이제 카카오 공동대표로 취임되면서 인사에도 많은 영향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근무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업무 시간은 본인이 설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한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근무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지고 있던 경영 철학이 뭐냐면 회사는 선량한 직원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 일부 직원 때문에 서로 신뢰를 잃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만 커진다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과 효율을 중시하는 그 전략이 통해서 다시 카카오의 많은 직원들이 되게 만족하면서 근무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수용 대표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배울 점이 있을까를
이렇게 많이 연구하면서 조승 대표가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좋은 브랜드는 감각 있는 한 사람이 의식 있는 자본이 만날 때 탄생한다. 네, 이런 말인데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브랜드는 감각을 가진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는데 그 감각이란 뭐냐? 그 브랜드를 통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과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아는 균형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는 감각 있는 사람이 시작하지만 돈을 가진 돈을 가진 자본이 결국 만드는 거겠고요. 그래서 오너의 글을 가진 의식 있는 자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지훈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일의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좋은 자본가를 만나서 좋은 브랜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남의 아이디어만 듣는 것은 최악이다. 자기 경험을 극대화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내 회사가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뭐 핫한 거, 힙한 거, 요즘 떠오르는 기술 이런 거를 찾지 말고 남의 아이디어에 의존하지 말고 그 오로지 내가 좋아했던 순간을 끝까지 추적해서 구체화하고 단단하게 정리하는 게 그게 브랜딩이라고 조승훈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인사이트 줬고요. 한 번도 그거랑 관련된 일이고요. 네 번째는 주인의식은 나를 내려놓는 일, 생각이 건강한 기업이 오래 버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디어보다 중요한 거는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옥석을 가리고 실행하는 지속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전환과 지속적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선택에 대한 확신인데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은 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온다고 조정 대표 말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또 업무 커리어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좀 적용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네, 이런 네 가지들이 혁신 사례와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조수용 대표의 접근은 디자인을 비즈니스와 연결하며 브랜드를 회사의 정체성과 고객 기준으로 정의해라. 저한테 적용해보자면 내가 만드는 제품이 단순히 기술적 도구로 머물지 않고 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체성과 가치를 설계하자. 그래서 조세훈 대표가 말하는 어떤 주인의식에 대한 부분, 내가 지금 대표가 아닐지라도 내가 만드는 게 새로운 이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쓴다라고 생각하고 내 혼을 풀어먹자라고 말하는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이 저한테도 조금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감각 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자신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저로부터 나오는 어떤 생각과 강한 자기 확신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저한테도 이제 아이디어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에서 정말 진짜를 찾아내서 그걸 지속적으로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는 게 이제 저의 어떤 미래의 어떤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네, 이런 좋은 브랜드와 좋은 기업을 만들지 않을까 네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연말인데요. 이분이 쓰신 일의 감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좋은 감각을 지니려면 또 디자인을 잘하려면 더 나은 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분의 경영 철학을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네, 발표가 부족했다면 책으로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신재욱이라고 하고요. 방금 이제 성경 문화 발표 들을 때 조수용 씨한테 배울 점이 이제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서 그 옥석을 실행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집중, 우선순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선 제가 혁신적인 기업가를 선정해서 조금 발표를 하라라는 이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이 뭘까? 여기서부터 좀 난관이었습니다. 혁신이 뭐지? 혁신? 그래서 거기부터 고민을 제가 좀 시작을 했는데 우선 그 전에 저는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좀 물리학적인 사고가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혁신이 뭘까? 우리가 혁신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과거 시대에도 컴퓨터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휴대폰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자동차도 엄청 혁신적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공부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혁신적이라고 해줄까요? 안 해주죠. 옛날에 물시계 장영실이 물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 물시계 혁신적일까요? 지금 보면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집에다가 제가 물시계를 놔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정말 혁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혁신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의 요소는 무조건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앞서야 됩니다. 현재 시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앞서는 것, 빨리 가는 것,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혁신이라는 것이 속도와 관련된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혁신을 만드는 것이겠다라고 이제 사고를 했고, 그러면은 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뭘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가속도죠. 그 전에 여기서부터 사실 좀 막혔어요, 저는. 왜 빠르게 해야 될까? 왜 혁신을 해야 될까, 사람이?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일만 하면서 살면 안 되나? 왜 혁신을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안 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마무시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거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회사 운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제품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와서 회사를 차리겠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참지 않는 사람이 혁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혁신할 운명이구나. 그래서 다음 단계로 제가 넘어갑니다.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가속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속도는 물리학에서 정의를 하면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요. A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A라고 저희가 수식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뉴턴을 다 아실 겁니다. 뉴턴은 물리학 근대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이신데 뉴턴이 제2법칙이 있는데 그 2법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F는 ma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 여기까지 왔으면 혁신은 가속도와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는 걸 저희가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뉴턴의 제2법칙 F는 ma를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F는 힘이고요.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고 위에 짝대기 있는 거 저거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럼 가속도를 높여야 돼. 그럼 가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A를 높이려면 A의 수치를 높이려면 저는 이제 사람도 결국엔 물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식을 도입을 한 겁니다. A를 높이려면은 M을 낮추고요.
F를 올리면 A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래, 이 가속도를 높이려면 힘을 높여야 되고 질량을 내려야 되지. 근데 이게 사람으로 대입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방향이 또 중요하겠죠. 사방으로 방향에 힘을 주면은 그 물체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단방향으로 힘을 줘야지 그 물체는 가속도를 받겠죠. 힘을 아무리 줘도요, 그 물체는 가속도를 절대 생성하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방향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게 사람에 대입했을 때 저는 살짝 번뜩였습니다. 사실 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뭔가 다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나 이거 질량을, 사람에 있어서 질량을 내리는 게 뭔지 알 것 같은데, 힘을 올리는 게 뭔지 알 것 같은데, 방향이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제 들어갔죠. 질량을 올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머리를 가볍게 하는 거고요. 힘을 올리는 것은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일관된 단방향은 행동을 변함없이 지속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저는 이제 결국에는 가속도를 만들고 혁신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내가 채울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 그거를 되게 고민을 하니까 사실 이미 저한테 있던 답입니다. 제가 사용해왔던 방법이고 최근 들어서 머리를 가볍게 하는 방법은 생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변함없이 하게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행동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합니다. 상상, 생각, 행동. 그럼 이 상상과 생각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이제 또 고민이 시작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새로운 정보들을 다 통틀어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이름이라는 걸 가지고 계시죠. 석자. 그 이름 본인들이 몰랐을 거예요. 태어났을 때. 내 이름이 신제국이구나. 그리고 한국어로 나무 하면 나무가 당연히 나무잖아요. 근데 나무가 나무인 걸 저희는 몰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요, 전부 새로운 지식이었고요. 전부 변화했던 겁니다. 우리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 사업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사업 잘 되는 제일 첫 접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에 떠올려보시면 다 새로운 정보죠. 어떻게 그럼 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마구제비로 받아들이면은 저희가 정신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에너지가 분산되겠죠. 그럼 일을 못 이루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어찌 보면 자금 속에서 복석을 찾아내는 건데요. 그 이전에 방금 제가 말했던 그 가속도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2개를 준비했는데 그것만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가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강조가 되어 왔는데요. 자막 안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드릴 겁니다. 요약해서. 챗GPT 아시죠? 제가 달에 3만 원씩 1년째 쓰고 있는데요. 엄청난 회사입니다. 챗GPT를 창업한 샘 올트만이 말을 하는 겁니다. Momentum and growth earlier. Once more, the momentum and growth are the lifeblood of startups. This is probably in the top 3 secrets to executing well. You want a company to be winning all the time. If you ever take your foot off the gas pedal, things will spiral out of control, snowball downwards. A winning team feels good and keeps winning. A team that hasn't won in a while gets demotivated and keeps losing. So always keep momentum. 여기서 말하는 모멘텀이라는 영어 글자는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뜻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모멘텀, 가속도를 결국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이제 뭐 정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이런 말을 또 한 적이 있어요. In order, the word momentum. I'll tell you a story that's very interesting for me. When I was young, there was a man named William Levittown, and he was a very successful man. He was a home builder, became an unbelievable success, and got more and more successful. And he built homes, and at night he'd go to these major sites with teams of people, and he'd scour the sites for nails and sawdust and small pieces of wood. So when the workers came in the next morning, the sites would be spotless and clean. And he did it properly. And he did this for 20 years, and then he was offered a lot of money for his company. And he sold his company for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And he went out and bought a big yacht. And he had a very interesting life. And the company that bought his company was a big conglomerate. And they didn't know anything about building homes, and they didn't know anything about picking up the nails and the sawdust and selling it and the scraps of wood. And after about a 10-year period, they were losing a lot with it. It didn't mean anything to them, and they couldn't sell it. So they called William Levitt up, and they said, "Would you like to buy back your company?" And he said, "Yes, I would." He so badly wanted. He got bored with this life of yachts and sailing and all of the things he did in the south of France and other places. He bought back his company, and he bought back a lot of empty land. And he worked hard on getting it zoned, and he worked hard on starting to develop. And in the end, he failed, and he failed badly. Lost all of his money. He went personally bankrupt. And he was now much older. And I saw him at a cocktail party. And it was very sad because the hottest people in New York were at this party. It was the party of Steve Ross. And I see sitting in the corner was a little old man who was all by himself. Nobody was talking to him. I immediately recognized that that man was the once great William Levitt. And I immediately went over. I wanted to talk to him more than the Hollywood show business communications people. So I went over and talked to him. And I said, "Mr. Levitt, I'm Donald Trump." He said, "I know." I said, "Mr. Levitt, how are you doing?" He goes, "Not well, not well at all." And he explained what was happening and how bad it's been and how hard it's been. And I said, "What exactly happened? Why did this happen to you? You're one of the greats ever in our industry. Why did this happen to you?" And he said, "Donald, I lost my momentum." A word you never hear when you're talking about success, when some of these guys that never made 10 cents that are on television giving you things about how you're going to be successful, and the only thing they ever did was a book and a tape. But I'll tell you, and it's exactly true. He lost his momentum, meaning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을 좀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넘어갔었고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접하는데요. 지금도 접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청각적으로도 계속 접하고 있고 앞으로도 접할 겁니다. 그 정보들 속에서는 독극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듣지 않아야 될 것도 있고요. 나를 해야 하는 정보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일단 그거를 분석하기 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전전두엽이라는 뇌의 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전두엽은 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고차원적인 처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전두엽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전전두엽의 크기와 복잡성과 밀도가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인간이 뇌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이 전전두엽입니다. 가장 고지능적이고 가장 고차원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이 기관인데요. 이 전전두엽에서는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전두엽이 일을 처리하는데 그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죠. 작업 기억. 이 작업 기억은요, 용량이 3개에서 5개 사이로 됩니다. 우리가 3개에서 5개를 넘어가면요, 복합적인 고려가 되지 않고 굉장히 단순 계산만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복합적으로 다각도로 계산하려면 항상 3개에서 5개 사이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3개, 5개 딱 그것밖에 못 넣냐 하는데 한 개 안에 묶음화를 하면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연상이 잘 되는, 잘 묶이는 단어, 그 개념들도 묶으면요, 3개도 3개 안에서 뭐 10개, 10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작업 기억의 휘발 시간은요, 15초에서 30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성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무슨 것이든지 간에 그것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전부 우리 작업 기억으로 꽂힙니다. 그러면은 일단 작업 기억에 들어오면은 우리 뇌는 그것의 중요하다라는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일단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각이 굉장히 우리 작업 기억의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또 불확실한 것에 확실하다라고 말을 하고 굉장히 교란을 일으키는 특징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스포츠 경기나 인터넷 게임 스포츠 경기나 전국 프로 선수들 경기를 보면요, 상대 선수를 교란시키는 게 다 똑같습니다. 상대방 선수의 시선을 교란시킨대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 선수의 시선을 낭비시키고 시선을 교란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전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정상급의 플레이어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좀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는요, 생각에 제가 세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암흑입니다. 암흑이라는 것은 제 이미지를 그냥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로 30초 이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거나 감각을 차단하셔야 돼요. 내가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을 30초만 일단 차단하면은 작업 기억의 용량이 비어지게 됩니다. 상당히. 그 상태에서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용량을 확보한 거겠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일단 암흑은 30초 정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 급한 것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자동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뇌에서. 이제 정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자결. 이건 제가 그냥 이미지로 붙인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이제 본인은 생각하셔도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 자결은 의심의 장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본 것, 어떠한 특징,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 맞아? 이거 중요해? 중요해? 아니 진짜로 중요한 거 맞냐고 계속 묻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새로 접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맞냐고 계속 되묻는 겁니다. 의심이 끝을 가는. 우리가 A 플러스 B는 C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내잖아요. 그럼 A와 B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확실한 거냐고 계속 묻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정제가 됩니다. A하고 B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A의 본질적인 기능을 B가 하네? 그럼 A는 필요가 없겠네? 내 머릿속에서 개념이 하나 지워지고 융합이 되고 이제 융합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낮은 것이 가장 위로 갈 수도 있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가장 낮은 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생각을 내가 분석하고 분해하고 융합해왔는데 내가 기존에 강하게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틀렸어요. 그럼 그건 내려가야 되죠.
그리고 그게 맞다면, 맞는 것이 있다면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생각들 다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결하는 공간에 있으면요, 아래에 있는 기체 공기가 뜨거워서 위로 팍 올라오듯이, 위에 있는 공기는 또 대류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듯이, 이러한 자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요한,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맞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 맞아? 계속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한 가지 뭐 디테일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뭐 고기를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물을 먹을 때 그 물을 정수해야 되잖아요. 그 고기를, 생고기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불에 구워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필터링이 필요하고, 그런 이제 필터링을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는데, 저 생각은 나랑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했던 것도 분해해보면, 저 사람의 이 부분은, 이 특징은 내가 가져올 수 있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고가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심을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 의심을 뚫고 온 결론들은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막 이동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딱 정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는 딱 정해져서 5가지 결론, 최대 5가지 정도 결론 안에서 나 지금 뭐 해야 돼 라고 계획표,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 할 일 리스트를 이제 작성을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름표를 붙이고 소요 시간을 붙입니다. 이 2가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뭐 기업가 포럼 간다라고 했을 때, 기업가 포럼을 가려고 집에서 나올 때는 양치도 하고 옷도 입고 차에 기름도 넣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작업들을 기업가 포럼 간다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 모든 플랜 한 가지로 퉁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플랜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소요 시간을 적는 겁니다. 이 소요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도 이걸 생각해 보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작업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 예측력이 단련이 됩니다. 현실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현실을 100%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 재산이 뭐 1000조는 넘었겠죠. 100%. 현실을 예측할 100%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현실 예측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름표와 소요 시간 2가지를 적습니다. 할 일 리스트에다가. 그래서 의심했던 것들이 이제 합쳐진 최종 결과물을 이제 그렇게 냉각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합니다. 얼음 종이에 내가 이걸 적는다. 얼음 종이에 적는다는 것은요, 내가 쉽게 바꿀 수도 없고 수정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얼음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녹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녹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생각해야 돼. 이게 100% 정답은 아니야. 내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도 바뀌겠죠. 그러면은 상황이 바뀌었을 때 판단을 다시 해야겠죠. 그 과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은 발효기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얼음 종이에 내가 A4용지에 메모를 할 때 오늘 내가 1번 뭐 하고 몇 분 걸리고, 2번 뭐 하고 몇 분 걸리고, 3번 뭐 하고 몇 분 걸릴 때, 저는 이제 얼음 종이에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면 녹아서 없어질 거예요. 이 생각을 이 3가지 과정을 거치면은 저는 생각이 굉장히 정제가 잘 되고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고 이제 머리가 가벼워진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질량이 낮춰진다고 보고요. 2번째로 이제 상상입니다.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동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누구든지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잘 된 거고 안 열심히 한다고 뭐 잘 된 거고 못 된 걸까요? 그런 거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뭔가를 열심히 한다는 건 뭔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정당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는 열심히 할 이유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있으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욕을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개연성,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할 이유가 없으면 열심히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누구나 다 맞는 거고 이성적인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할 이유가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이유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상을 하는 건데요. 이 상상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상상이라는 것은요, 생각에 깊이 몰입을 함으로써 현실과 생각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 두 세계가 동기화돼서 감각적으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내가 현실에서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나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런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상상이라는 세계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은요, 몰입도와 비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깊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와 행복하냐와는 거의 정비례합니다. 항상. 이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이제 많이 검증된 연구인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필리핀의 뭐 좀 개발도상국에 사는 소년 가장이에요. 그러면은 저한테 누가 1,0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감정이 북받쳐오르면서 굉장히 감사하겠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나 동생들 지켜야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큰 걸 주다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재산이 100억이에요. 뭐 1,000억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누가 1,000만 원을 줘요.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고마울까요? 감정이 그렇게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그 보상이 크게 느껴질수록 우리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서사를 가질 수는 없고요. 모두가 그런 이유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 그 현상 자체가. 그래서 그 현상을 우리는 상상해서 저는 이제 만들려는 것이고, 이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이제 인간의 역사를 강의한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지구에서 진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상상이다. 상상을 하고 그것을 믿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고 이것이 인간을 가장 강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인류의 요소다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상상 속에서 저는 답을 찾을 겁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좀 자주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될 때를 상상을 합니다. 내가 집에 일할 때도 내 사업 아주 순탄하게 잘 풀리고 집에 가면은 또 가족들도 저녁 밥도 먹고 또 내가 어디 출장 갈 때는 따라와가지고 애들이 막 뒤에서 쫑알쫑알 거려주고 이런 막 정말 아무튼 뭐든지 막 좋은 그런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씩 모든 게 어긋나는 상상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은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있대요. 근데 얼마나 놀라가지고 달려가겠어요. 이걸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아주 깊게 몰입하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달려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어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몸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계속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그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을 하는 내가 간절하니까 그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을 하는 동안 제가 사랑하는 일도 다 망가집니다.
제 사업을 신경을 좀 검토를 잘 못했더니 이상한 기술 들어와가지고 내 제품 다 망가뜨리고 배신당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그런 간절함 속에서 내 회사는 파산을 하고 나는 파산한 상태에서 그 제가 법인 자금을 빼놔서 금으로 해놨던 거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어떻게든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고치고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통하겠죠. 그러면은 매일 진짜 술 퍼마시면서 살 거 아닙니까? 너무 비통하니까 매일 술 먹고 막 5년, 10년 술 처마시면서 삽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요, 몇십 년이 지나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고 내가 사랑했던 일이 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사람 이름 뭐였지? 그 사람 그때 어떤 일이었지? 그 사람 이름 성자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 공허한 상태에서 저는 뭐 자살하거나 죽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곳이 지금 내가 이곳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렇게 딱 돌아오면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평소에 평소에 뭐 작은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말로만 거드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집니다. 감사함이 우러나오고요. 다시는 무언가를 잃지 않겠다라는 그 동기가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요. 기회를 잡으려는 동기 욕구와 내가 손실을 회피하려는 욕구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손실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확실히 우세합니다. 무조건 우세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게 나에게 굉장히 강한 원동력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심장박동이라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데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작업이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잃어가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제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커질 수도 있으면 작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작아지지 않도록 그 사랑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 작업이.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상처받고 실패하고 무너지더라도 내가 해야만 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랑이란 감정이 강해지면서 이 원동력이 생기면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이것에 따라 가장 크게 갈립니다. 이 일이 나한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실패할까봐 두렵잖아요. 나를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내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합니다. 왜냐? 이건 나한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도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냐 안 하냐가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강화시켰잖아요. 제 눈높이가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서 느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 느끼면 이건 그 뇌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편도체에 한 10분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보다는 중요하지만 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것에 나의 눈높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자기 이미지가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요. 내가 실패할 것 같지만 나는 귀엽고 하는 사람. 실패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한다. 그래도 나는 해낼 거야. 그래도 나는 하는 사람으로 나에 대한 이미지가 잡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고강도로 오래 어떤 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의욕이 충만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상상이라는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원동력을 얻는 이제 방식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뭐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소설을 통한 이제 개연성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행동,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 결과 상관없이 준비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은 압박이 강한 상황이건 적은 상황이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으면 압박이 약한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겠지만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을 이제 심리 상담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정석으로 이제 꼽히는 방법이 내가 평소에 연습한 것을 나가서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라. 너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나가서 지금까지 연습한 거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압박감 속에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유명하고 많이 하는 게임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인데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압도적으로 1위 성적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말 나가서 게임 외에 대화를 안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영상이 안 나와서 그냥 말로 짧게 드릴 텐데요. 외교부에서 이번 연도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 선수가 이제 롤이라는 가장 유명한 게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프로 선수가 연설을 했는데요. 외교부에서 그 선수는 이제 중국에서 연봉 250억을 제안받았을 때도 내가 배우고 성장을 터전한 한국이다라고 해서 안 갔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연봉 한국에서 100억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페이커 선수가 압도적인 프로 선수에서 1위를 11년 동안 유지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마인드를 상고한 그 마인드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나는 경기를 나갈 때 내가 준비한 거 그대로 보여주면 나는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나를 버티게 해줬던 그 정신인 것 같다라고 그 페이커 선수가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 상관없이 준비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마인드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만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아까 얼음 종이에 썼던 거, 우리 생각이 지성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했던 그 단방향,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적었던 그 얼음 종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끝났는데요. 이제 가장 행동을 할 때 한 가지만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면은 정신은 이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공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이고 뭐 12월 며칠이잖아요. 이 시점을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한 가지 예시만 제가 빠르게 예를 들어주면 제가 만약에 해외 영업을 갔어요. 해외 영업을 갔는데 제가 하와이를 갔어요. 근데 내가 원래 미팅에 잡혀 있었던 그 기업에 가서 우리 제품을 설명을 하고 그 분석한 것을 막 설명하고 나왔어요. 근데 비행기까지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비슷한 기업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기업을 미팅에 안 잡혀 있었더라도 가가지고 Excuse me, can I read your product? 해가지고 내가 우리 한국 시장에서 편하게 설명해 줄게. 5분만 시간 내가지고 안면을 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기다렸다 비행기 타고 집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와이에 다시 올 수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내가 여기 이 생각을 하면요. 내가 어렵더라도 그 다른 눈에 보이는 저 기업 갑니다. 내가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디테일한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빠르게라는 의미를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더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시간을 적게 쓰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상한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고 뇌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상한선이 있지만 시간을 적게 쓰는 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내가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마인드를 세팅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업무를 할 때도 이 업무 할 때 옆에 업무 할 수 있는 거 같이 쳐내고 오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동의 효율성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행동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생각을 저런 방식으로 하고 상상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가속도를 만들고 결국엔 혁신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FM의 혁신법이라고. 근데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런 이름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테마에 어울리는 그냥 끝맺음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파괴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흘리는 피와 눈물이 훗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과 자산이 되리라고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혼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오늘 드렸던 주제에 대해서 저거 말이 안 되는데 저거 좀 불만인데 하는 분들은 꼭 저한테 장문이나 단문으로 꼭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걸려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살게 될 거니까 비슷하게라도. 그래서 두 번째로 몇 달 전에 옥션의 이금용 회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옥션 창업하셨던 이금용 회장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한 것을 책자로 인쇄 제작을 해가지고요. 제가 앞에 놔뒀는데 나가실 때 제가 2부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